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불교와 정치라는 주제로 자비의 통치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불교의 정치 사상은 단순한 권력의 문제가 아닌 자비와 지혜에 기반한 통치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념의 충돌, 권력 다툼, 그리고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치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정치 철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불교의 정치 사상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는 16대국이 패권을 다투던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작은 왕국들이 서로 병합되고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략하던 시대였죠.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부처님은 왕족 출신으로 태어나 정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무력이나 권력이 아닌 법과 자비에 기반한 통치를 강조하셨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전륜성왕이라는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전륜성왕은 무력이 아닌 정의와 자비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합니다. 전륜성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십선업을 실천하고 백성들에게 법의 가르침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이상이 아니라 실제 정치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통치 철학입니다. 전륜성왕의 7보 중 첫 번째는 바로 윤보, 즉 수레바퀴입니다. 이 바퀴는 정법으로 굴러가는 통치를 상징합니다. 무력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도덕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코끼리 보는 힘을, 말 보는 신속함을, 여의주 보는 풍요를, 옥녀 보는 덕을, 장자 보는 재정 관리를, 주병 보는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백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전에는 전륜성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왕은 정기적으로 나라를 순시하며 백성들의 삶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재물을 나누어 주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법을 어긴 자들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정치입니다. 권력자가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코살라국의 파세나디왕과 마가다국의 빈비사라왕, 아자타사투왕 등 당대의 실제 군주들과 교류하시며 정치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파세나디왕은 부처님의 열렬한 제자였지만 때로는 감정에 치우쳐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럴 때마다 왕에게 분노를 다스리고 지혜롭게 판단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빈비사라왕과의 관계입니다. 빈비사라왕은 부처님과 같은 시대를 산 위대한 군주로 정의롭고 자비로운 통치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불법을 보호하고 승가를 후원했으며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 힘썼습니다. 죽순 동산을 부처님께 헌납한 것도 빈비사라왕이었죠. 이처럼 불교는 정치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치를 위한 도덕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빈비사라왕의 아들 아자타사투는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데바다타의 사주를 받아 아버지를 유폐하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부자 간의 정을 끊어버린 것이죠. 이 사건은 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자타사투는 나중에 깊은 참회를 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의 초기 행적은 권력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바지족의 민주적 전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바지족은 공화정 형태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일은 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에게 바지족이 망하지 않을 7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모여 회의할 것,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일어날 것, 정해진 법을 존중할 것, 어른을 공경할 것, 부녀자를 보호할 것, 성지를 존중할 것, 수행자를 존경할 것입니다. 이 7가지 조건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원리와도 상통합니다. 정기적인 회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화합은 사회 통합을, 법의 존중은 법치주의를, 어른 공경은 경험과 지혜의 존중을, 약자 보호는 인권 존중을, 문화유산 보존은 역사의식을,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다원주의를 의미합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민주적 가치를 인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불교 승가 자체도 매우 민주적인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승가의 중요한 결정은 화합 중, 즉 스님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갈마라고 하는데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결도 인정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독재자가 아니라 승가의 일원으로서 논의 과정에 참여하셨습니다.
물론 부처님의 말씀은 절대적 권위를 가졌지만 형식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셨던 것이죠. 승가의 포살 제도도 흥미롭습니다. 보름마다 스님들이 모여 계율을 낭독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일종의 자기성찰과 상호 감시 시스템입니다. 권력자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승가의 전통은 현대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와 유사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정치 원리는 십선업입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기어, 불악구, 불량설, 불탐욕, 불진해, 불사견입니다. 이 십선업은 개인의 수행 덕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통치자가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이기도 합니다. 통치자가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백성의 재산을 탐하지 않으며 거짓말로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평화롭고 번영할 것입니다. 불살생은 단순히 전쟁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 모든 정책이 생명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형제도, 군사력 사용, 환경 파괴 등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불투도는 공정한 세금 제도와 경제 정의를 의미합니다. 통치자가 백성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부패한 관리가 뇌물을 받는 것은 도둑질과 같습니다. 불망언은 정치인의 공약이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 달콤한 말로 백성을 속이고 당선 후에는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심각한 계율 위반입니다. 불기어는 백성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거나 계층 간 대립을 조장하거나 이념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은 불교적 정치관에 어긋납니다. 불악구는 거친 말로 백성을 욕하거나 모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언어 폭력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불량설은 꾸밀 말, 즉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본질을 회피하고 말장난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불탐욕은 권력과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부를 축적하는 것은 통치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불진해는 분노와 증오로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복 정치,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의 정치 보복, 이념적 적대감 등은 모두 진해에 해당합니다. 불사견은 잘못된 견해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십선업에 기반한 정치를 법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법은 단순히 법률이 아니라 달마, 즉 진리와 정의를 의미합니다. 법에 의한 통치는 무력에 의한 통치와 대비됩니다. 아소카 대왕은 이 법치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초기에는 무력으로 정복 전쟁을 벌였던 아소카 왕은 칼린가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깊은 회한에 빠졌습니다. 그 후 아소카 왕은 불교로 기이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인도 전역에 석주를 세워 법칙을 새겼습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할 것, 부모를 공경할 것, 스승을 존경할 것, 가난한 자를 도울 것,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입니다. 아소카 왕의 법칙은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보편적 윤리였습니다. 아소카 왕은 또한 복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우물을 파고 병원을 세우고 약초나무를 심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을 위한 병원도 만들었습니다. 정복 전쟁 대신 법의 정복, 즉 진리와 자비의 전파를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는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아소카 왕의 통치는 불교적 정치 이상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불교 국가들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에서는 왕이 불교의 수호자이자 백성의 보호자로 여겨졌습니다. 왕은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보살의 화연으로 인식되었죠. 물론 이것이 항상 이상적으로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왕권이 불법에 의해 제한받는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제도도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정치적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의 권위는 세속적 권력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에서 나옵니다. 현재의 14대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가 중국에 병합된 후 망명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도 노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현 달라이 라마는 민주주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그는 망명 정부에 민주적 제도를 도입했고 자신의 정치적 권한을 선출된 지도자에게 이양했습니다.
이는 불교가 특정한 정치 체제를 절대시하지 않으며 시대와 상황에 맞는 가장 자비롭고 지혜로운 통치 방식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달라이 라마는 만약 달라이 라마 제도가 더 이상 티베트 백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폐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불교의 정치 참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는 정치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종교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정치가 종교화되면 자유와 다원성이 위협받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교 분리 원칙은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가 사회의 부정의와 고통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불교의 자비 정신은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전쟁, 빈곤, 억압, 차별 등의 문제에 대해 불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 참여가 아니라 자비의 실천입니다. 1960년대 베트남에서 틱나탄 스님을 비롯한 불교인들이 전쟁 반대 운동을 벌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참여 불교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참여 불교는 선방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많은 불교 승려와 제가자들이 전쟁 난민을 돕고 평화를 위해 일했습니다. 틱나탄 스님 자신도 망명 생활을 해야 했지만 그는 평화 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와 자비가 실현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도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스님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3.1 운동을 주도하셨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셨습니다. 그는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통해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셨습니다. 한용운 스님은 불교의 평등 사상과 자유 정신이 민족 독립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셨습니다. 현대 한국 불교에서도 사회 참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스님들이 계셨고 환경운동, 평화운동, 인권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교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불교의 정치 참여는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인 자비와 정의에 기반해야 합니다. 불교의 정치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중도입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중도는 좌파와 우파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그것이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증진시킨다면 좋은 정책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그럴듯한 이념을 내세워도 실제로는 백성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나쁜 정책입니다. 중도의 정치는 또한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는 화해의 정치입니다. 현대 정치는 지나치게 대립적입니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지역과 지역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싸웁니다. 이런 대립 구도는 정치인들에게는 유리할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피로감만 안겨줍니다. 불교의 화쟁 사상은 이러한 대립을 넘어서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화쟁은 논쟁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화쟁 사상은 오늘날의 정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효 대사는 불교 내부의 다양한 종파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대립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종파의 주장에는 모두 일리가 있으며 그것들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정치에 적용한다면 보수와 진보의 주장도 각각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통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보수는 전통과 안정을, 진보는 변화와 정의를 강조합니다. 둘 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전통 없는 변화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변화 없는 전통은 죽은 화석과 같습니다. 안정 없는 정의는 혼란을 낳고 정의 없는 안정은 억압을 낳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정치 지도자는 이 모든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정치, 화쟁의 정치입니다. 불교의 정치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아 사상입니다. 무아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인데 이를 정치에 적용하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지역, 자기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아집에 빠진 것입니다. 진정한 정치인은 자기를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아의 정치입니다. 무아의 정치는 또한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합니다.
백성을 섬기기 위한 수단 말입니다. 권력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을 경계하는데 이는 정치인에게 특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탐욕은 권력과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많은 부패와 비리가 여기서 생깁니다. 진해는 분노와 증오입니다. 정치적 보복, 흑색 선전, 증오 선동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잘못된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이 삼독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올바른 정치가 가능합니다. 불교는 또한 업과 인과응보를 가르칩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백성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한 정권은 결국 무너집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반대로 정의롭고 자비로운 통치는 오래가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는 단순한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복잡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다양한 원인과 조건들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정치인은 자신의 모든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재앙의 씨앗을 뿌리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 파괴, 재정 적자, 사회 갈등 등은 모두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불교의 연기 사상도 정치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연기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책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정책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 정책은 미래 사회를 만듭니다. 따라서 정치인은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한 분야의 이익을 위해 다른 분야를 희생시킨다면 결국 전체가 고통받습니다. 연기 사상은 또한 상호 의존을 강조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가 있기에 존재하고 권력자는 백성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은 자기 발등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의 하층부가 무너지면 상층부도 결국 무너집니다. 이는 복지 정책의 불교적 근거가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사서법이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보시에어 이행 동사입니다. 이는 원래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이지만 정치 지도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 안전 등 모든 공공재를 포함합니다.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백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에어는 부드러운 말로 대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거친 말, 비하하는 말, 선동적인 말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 희망을 주는 말, 화합을 이끄는 말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요즘처럼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정치인의 한마디 말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사용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행은 백성들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약을 지키고 좋은 정책을 펴고 부정을 척결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과를 과장하거나 남의 공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사는 백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가고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고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부처님께서도 40여 년간 인도 전역을 걸어 다니시며 중생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 지도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불교는 선거 정치를 어떻게 볼까요? 불교의 관점에서 선거는 백성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투표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나쁜 지도자를 뽑게 되고 그 결과는 결국 백성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후보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가 정말로 백성을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보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이념을 내세우는 사람보다 중도적이고 포용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권자의 지혜입니다. 또한 선거 과정 자체도 깨끗해야 합니다. 금권 선거, 흑색 선전, 여론 조작 등은 모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불교의 정업의 가르침은 선거에도 적용됩니다. 거짓말로 상대를 모함하거나
돈으로 표를 사는 것은 중대한 계율 위반입니다. 후보자들은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하며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당선된 후에도 정치인은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백성을 위한다고 하다가 당선되면 권력과 이권에 취합니다. 이는 발심태전, 즉 처음의 발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항상 초발심을 유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지를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불교의 참회 정신도 정치에 필요합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고 완벽한 정책도 없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입니다. 용기 있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역사를 보면 참회와 반성을 통해 위대해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소카 왕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복 전쟁을 뒤늦게 후회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무력 통치를 했다면 역사는 그를 잔인한 폭군으로만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회와 변화를 통해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현대 정치에서 인권과 평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불교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처님 당시 인도는 엄격한 카스트 제도가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브라만 계급이 최상위에 있고 그 아래로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있었으며 카스트 밖에 불가 족천민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고 그것은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차별을 거부하셨습니다. 승가에서는 출신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스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브라만 출신도 천민 출신도 승가에 들어오면 평등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고귀함은 출신이 아니라 행위로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라만으로 태어났어도 악행을 하면 천한 사람이고 천민으로 태어났어도 선행을 하면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었죠. 당연히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었지만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 부처님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인권 사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불교는 진보적이었습니다. 부처님 당시 여성은 매우 낮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여성은 교육받을 권리도, 재산권도, 심지어 구원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성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하셨고 비구니 승가를 만드셨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종교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비구니 승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처님이 처음에는 망설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부처님의 한계라고 비판하고 어떤 이들은 당시 사회 상황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에게도 출가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많은 비구니들이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차별 문제에도 불교의 평등 사상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 민족차별, 종교차별, 장애인차별, 성소수자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은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 집착하고 그 차이를 우열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깨달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러한 평등 사상을 현실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법 앞의 평등, 기회의 평등, 존엄성의 평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비의 정치이며 불교적 정치의 핵심입니다. 경제 정의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심각한 빈부 격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독점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생계에 허덕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범죄와 갈등을 증가시킵니다. 불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부처님께서는 가난을 고통의 원인 중 하나로 보셨습니다. 경전에는 가난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고 도둑질 때문에 처벌받고 처벌 때문에 원한이 생기는 악순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왕은 백성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농민에게는 씨앗과 농기구를 주고 상인에게는 자본을 지원하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현대의 복지 국가 개념과 유사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의료, 주거, 식량 등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단순히 물질적 평등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풍요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아도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안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욕지족이라고 합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깁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소비해야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고리입니다. 불교는 이 고리를 끊으라고 가르칩니다. 정치는 이러한 탐욕의 문화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만족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한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추구해야 합니다. GDP가 높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푸탄의 국민 총행복지수 같은 대안적 지표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중요한 정치적 과제입니다. 기후위기, 환경 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자비 정신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으로 확장됩니다. 불살생계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그리고 생태계 전체가 우리의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현대 문명은 자연을 정복과 착취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생태계 파괴로 인한 식량 위기 등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생의 동반자입니다. 연기사상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주고 강이 물을 공급하고 땅이 식량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자연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치는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단기적 경제 이익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키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플라스틱 사용 감소, 산림 보호, 해양 오염 방지 등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평화의 문제도 다루어야 합니다. 세계는 여전히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 간 전쟁, 내전, 테러, 핵무기 위협 등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불교는 근본적으로 평화주의를 지향합니다. 폭력으로는 어떤 문제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갈등뿐 아니라 국가 간의 갈등에도 적용됩니다. 전쟁으로 적을 제압할 수는 있지만 적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원한만 남깁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력이 아니라 이해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현실 정치에서 평화주의를 관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고 때로는 무력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항상 최소한의 폭력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와 협상,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을 통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입니다. 70년 넘게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상대를 적으로만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같은 민족이고 같은 인간이며 고통받는 중생들입니다. 물론 북한 정권의 문제점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 탄압, 독재, 핵무기 개발 등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판과 적대는 다릅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비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평화 통일은 단순히 영토를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합치는 것입니다. 70년간 쌓인 불신과 적대감을 풀어내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협력, 문화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불교의 화쟁사상은 남북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대립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이 화쟁의 지혜입니다. 체제는 다르지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이념은 다르지만 협력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단과 전쟁을 경험했고 또한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나라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 지역의 평화 구축, 개발도상국의 발전 지원 등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정치를 국제적으로 실천하는 길입니다. 불교 국가들 간의 협력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등 많은 나라들이 불교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불교의 자비와 평화 정신에 기반하여 협력한다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역사적 갈등도 있지만 불교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도 정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잘못된 견해와 편견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교육을 통해 무명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는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공감 능력 등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또한 윤리 교육도 중요합니다. 지식만 많고 도덕성이 없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개정의 사막은 교육의 균형 잡힌 방향을 제시합니다. 개는 윤리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정은 집중력입니다. 산만하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하여 깊이 탐구하는 능력입니다. 해는 지혜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발달할 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현대 교육은 지나치게 경쟁 중심적입니다.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1등만을 최고로 여기고 패자를 낙오자로 만듭니다. 이런 교육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협력보다는 경쟁을, 나눔보다는 독점을 가르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는 잘못된 교육입니다. 교육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불성을 발견하고 각자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도 문제입니다.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것만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의 즐거움,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된 암기가 아니라 자발적인 탐구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이러한 교육 혁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의료와 건강 문제도 정치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질병을 사고팔괴, 즉 4가지 고통 중 하나로 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플 수 있고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돈이 없으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심각한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 기본권입니다. 정치는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의학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현대사회는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불교의 치유 개념은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대의왕, 즉 위대한 의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 즉 고통이 있고 원인이 있고 치유가 가능하며 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사회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고통이 있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피상적인 증상만 보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적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율이 높다면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범죄의 근본 원인인 빈곤, 교육 부족, 사회 소외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노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빈곤, 노인 소외,
노인 건강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노를 사고팔계 중 하나로 봅니다. 누구나 늙을 수밖에 없고 늙음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고통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노인을 지혜의 상징으로 존경했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진 노인들은 공동체의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노인을 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의료비가 많이 들고 젊은이들의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정치는 노인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적절한 연금으로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경험에서 배우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활력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취업난, 주거난, 결혼과 출산의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정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 부담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청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희망을 가져야 사회 전체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보살 정신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공합니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서원을 가진 존재입니다. 정치 지도자도 이러한 보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백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보살의 사무량심은 정치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잘 보여줍니다. 자비이사 즉 자의 연민 기쁨 평정입니다. 자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들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비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희는 중생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남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때로 반대편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편의 업적만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도자라면 누가 했든 좋은 일은 좋은 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는 평정심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우쭐대지 않고 비판을 들어도 화내지 않습니다. 정치는 부침이 심한 세계입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죄인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살의 육바라밀도 정치 지도력의 훌륭한 지침입니다. 보시측의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보시는 베푸는 것입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시간, 노력, 관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게는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윤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욕은 참는 것입니다. 비판과 공격을 견디고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진은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정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정치 지도자는 진정한 국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수행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여러 생에 걸쳐 보살행을 닦으신 후에야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완벽한 정치인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명성과 책임성도 중요한 정치 원칙입니다. 불교에서는 명정행직, 즉 이름이 바르고 행동이 곧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속과 겉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이는 투명성을 의미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비밀주의, 밀실 정치, 뒷거래 등은 민주주의를 해칩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정치인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부 사안은 기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외여야 하며 원칙은 투명성이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문회, 국정감사 등은
모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책임성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불교의 업사상은 자기 책임의 원리를 명확히 합니다. 내가 한 행위의 결과는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정책, 부패 행위, 권력 남용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다양한 견제와 균형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 언론의 자유, 시민사회의 감시 등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권력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상호 견제와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의 파수꾼입니다. 하지만 언론 자체도 권력이 될 수 있고 편향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도 정업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거짓 보도를 하지 말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사적 이익에 좌우되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스스로 깨어서 감시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제가 신자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출가승려들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신자들의 보시와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자들은 단순히 공양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했으며 사회에서 불법을 구현하는 주체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의 역할도 이와 유사합니다. 불교적 정치관의 핵심은 결국 자비입니다. 모든 정책, 모든 결정, 모든 행위가 자비에 기반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정치의 목적입니다. 권력을 위한 권력, 이념을 위한 이념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통치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고 자원을 배분하고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기후위기, 경제 불평등, 인권 침해, 전쟁과 분쟁, 팬데믹 등 지구적 규모의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개별 국가의 이기심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대의 이익을 넘어서 미래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불교의 보편적 자비는 이러한 지구적 문제에 대한 윤리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서로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경을 넘고 인종을 넘고 종교를 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21세기 인류가 나아갈 방향은 바로 이러한 보편적 자비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문제가 많아질수록 불교의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악순환을 끊고 자비와 지혜와 평화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불교 정치 사상의 핵심입니다. 정치는 숭고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가치가 대립하고 완벽한 해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자비의 통치는 단순히 이상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아소카왕과 같은 위대한 통치자들을 통해 실현되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권력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섬김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이익보다 백성의 이익을 우선하십시오.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화해와 통합을 이루십시오.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심을 잃지 마십시오. 시민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방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꾸준히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또한 정치인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해결의 주체입니다. 불교를 믿는 신자들에게 특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개인의 수행에만 한정하지 마십시오. 자비의 정신을 사회로 확장하십시오.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불의와 억압에 맞서 목소리를 내십시오. 이것이 참여 불교이고 이것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불교가 정치와 만났을 때 위대한 성과를 이루었던 때가 있었고 불행한 결과를 낳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교의 본질인 자비와 지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거나 세속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불교의 정치 참여가 아닙니다. 진정한 불교의 정치 참여는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으면서 정의를 지지하고 어떤 이념도 맹신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어떤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양쪽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도의 길이고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갈등, 환경위기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경쟁과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협력과 화합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탐욕과 증오의 정치가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정치 사상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지혜이며 동시에 현대 사회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의 통치는 먼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정치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불교 신자든 아니든 우리 모두가 자비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씩 변화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자비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점차 확산되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송이 꽃을 들어 보이시며 미소 지으셨고 제자 가섭만이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정치도 이와 같습니다.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불교와 정치, 자비의 통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개인의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치가 단순히 권력 다툼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고. 우리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정치인이라면 자비로운 정책을 만들고, 공무원이라면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기업인이라면 공정하게 사업을 하고, 교사라면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시민이라면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사람의 친절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한 사람의 정의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됩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면 결국 사회 전체가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의 회양입니다. 내가 지은 선업의 공덕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정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탐욕과 증오로 가득하다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다면 불완전한 제도도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 기술이 아니라 마음 공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표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압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백성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를 더 정의롭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정치에 임한다면 설령 선거에서 지더라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리차비족의 왕자였던 마하나마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집안일도 돌보아야 하고 나라 일도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제가자로서 세속의 일을 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자비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것이 곧 수행이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의 정치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치를 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치 자체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이 보살행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불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아에 집착하지 말고 명예와 권력을 탐하지 말고 오직 자비심으로 임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불교 국가들이 항상 이상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승려들이 권력에 영합하기도 했고 왕들이 불교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승려들이 부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불교 정치는 불교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권력자들에게도 법 앞에 평등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교 정치 사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과제들은 매우 복잡합니다. 세계화, 정보화, 다문화 사회, 인공지능 시대 등 부처님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이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치적 과제를 제기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복지 제도가 필요한가? 기술의 혜택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불교는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여 실업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켜 더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정치의 역할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계화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의 포용과 자비 정신은 다문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셨습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나 사상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다양한 표현으로 존중했습니다. 이러한 포용의 정신이 오늘날의 다문화 사회에 필요합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차이를 풍요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관용이 답은 아닙니다. 어떤 문화나 관습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성차별, 아동학대, 폭력 등은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불교의 중도는 이러한 균형을 잡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아마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일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심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불교의 연기 사상은 기후, 위기 대응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입니다. 한 나라의 탄소 배출이 다른 나라의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진국의 과도한 소비가 개발도상국의 환경을 파괴합니다. 현 세대의 방종이 미래 세대의 삶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비심은 단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자비도 필요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지구를 건강한 상태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치는 이러한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의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치적 리더십입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었습니다. 전염병 앞에서 국경은 무의미하다는 것, 한 나라만 안전해서는 소용없다는 것,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 과학의 가치,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팬데믹은 무상과 고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병들고 죽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일상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서로 돕고 배려하는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는 이러한 위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과학을 존중해야 합니다.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건강은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셋째,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립과 폐쇄가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 답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질병이 유행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도 나옵니다. 환자를 돌보는 것을 큰 공덕으로 여겼고 병든 스님을 간호하는 것을 수행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직접 병든 스님을 간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병든 이를 섬겨라. 이는 오늘날 의료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는 그들의 헌신은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정치는 이러한 분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 혁신도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정치 방식만으로는 21세기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수계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혁신도 자비와 지혜라는 근본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 분석, 빅데이터를 통한 민심 파악 등 기술적 혁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술이 소수의 권력 강화에 이용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시민의 참여와 권리 보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청년 정치 참여도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자비와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젊다는 것 자체가 미덕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세대 간 대화와 이해도 필요합니다. 기성세대는 청년 세대의 새로운 생각을 존중하고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화쟁의 정치이고 화합의 정치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여성은 인구의 절반이지만 정치에서는 여전히 소수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닙니다. 여성의 관점과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때 더 균형 잡힌 정치가 가능합니다. 불교에서 여성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처럼 정치에서도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수자의 권리 보호도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이지만 동시에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다수라는 이유로 소수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모든 목소리는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평등 사상이고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같은 고통을 느끼고 같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비심은 다수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더 깊이 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도 중요합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 승가도 각 지역의 승가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계율과 원칙은 공유했지만 구체적인 운영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는 민주주의의 기반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는 상호 부조와 연대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돕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을 만들기, 공동체 화폐,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정치는 이러한 풀뿌리 운동을 지원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경제 민주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민주주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기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경제 활동의 결과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부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얻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정당하게 번 돈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다면 그것은 보시입니다. 반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것을 탐욕스럽게 축적한다면 그것은 악업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공정한 거래, 환경보호, 노동자 복지, 지역사회 기여 등이 모두 기업의 의무입니다. 정치는 이를 유도하고 때로는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 신자들에게 부를 쌓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정당하게 벌고 검소하게 쓰고 가족을 부양하고 친구와 나누고 종교와 자선에 기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 관리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낭비와 부패를 없애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폭지 확대도 문제지만 필요한 폭지를 외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균형 잡힌 재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중도로 귀결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좌파도 극단적인 우파도 답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항상 백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도의 정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와 정치, 자비의 통치라는 주제로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치가 단순한 권력 게임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비의 통치는 이상이지만 동시에 현실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완벽하게 실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의 정책, 하나의 행동을 통해 조금씩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설령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 노력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정치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불교 신자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방관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각성이 다른 사람을 깨우고 그것이 확산되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제시하는 변화의 길입니다. 자비의 통치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현실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정치에 그리고 우리 삶에 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교여정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